몇 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밀수입 사건까지요. 그 범행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감히 내 사업을 망쳐?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사업인데 네가 뭔데 망쳐, 어? 온통 불법으로 하는 사업뿐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망쳤다면서 저한테 막말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 바로 저 인간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저희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러고도 뭘 잘했다고 저렇게 말하는지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였습니다. 제 직업은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회사 오픈 멤버이기 때문에 사장님과도 편하게 지내면서 친분이 두터운 사이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소꿉친구였어요. 워낙 친해서 가족들끼리도 너무 잘 아는 사이였죠. 심지어 어릴 때는 서로의 집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각자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서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도 바쁘다 보니 마주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남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가 어르신들도 좋아해 주셨죠. 결혼 준비와 진행까지도 순서로웠습니다. 당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남편은 작은 사업 하나를 한다고 했었어요. 통신 판매업이라고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휴대폰 매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색하게 내뱉던 그 말부터 의심해봤어야 했었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연애 때부터 매장에 놀러 간다고 하면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있기도 하고 아직 번듯하지 않아서 보여주기 창피하다면서요. 사실 친구에서 부부 사이로 발전하긴 했어도 어릴 때 편안함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소한 거 하나도 불편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매장에 오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잖아. 아직 보여주기 싫어. 번듯하게 제대로 될 때 보여줄 테니까 제발 재촉 좀 하지 마. 왜 그렇게 예민한 건데? 내가 와이프로서 궁금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요즘 자기 되게 예민한 거는 알고 있어? 매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이 시기에 남편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것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서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일에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사소한 말다툼도 하게 되었죠. 답답할 때면 가끔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원래 남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좀 더 책임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상훈이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너가 좀 더 이해해줘. 저희 연애 때부터 사장님은 남편을 봐왔습니다.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으니까요. 이미 제 소꿉친구라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사론 최고였죠. 가끔 이런 조언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어릴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오빠라고 부르며 제가 정말 잘 따르기도 했었어요. 조금 심각한 어투로 말을 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적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까지 오겠다고 하더군요. 분명 가벼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냥 넘길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죠. 혹시 요즘 상훈이 예민해지지 않았어? 걔 요즘에 사업 잘 안 돼서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거든. 어,
안 그래도 요즘 뭔가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했어. 뭐만 해도 짜증내질 않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업이 얼마나 안 되길래?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너한텐 말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돈 좀 있니? 상훈이 이 자식은 절대 너한테 말 안 할 것 같고 나라도 이렇게라도 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의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던 게 저랑 연인으로 만나기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되면서 그나마 힘을 받으면서 버텨왔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뜻대로 되질 않아서 그렇게 까칠했던 거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의 본론은 저보고 남편의 사업을 도울 만한 돈이 있냐는 거였어요. 자기도 도우려고 하는데 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한테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부 사이니까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지만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연애 때부터 매장 보여주는 것도 꺼려했다면서 하소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버님은 아마 잘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랬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직접 말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럴 거면 자기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을 하냐며 약간의 언성이 높아졌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와이프가 된 이상 이렇게 그냥 덥석 돈만 주고 싶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현재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릴 때 친했던 오빠이고 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런저런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 오빠 만나고 왔어. 나한테 할 말 있다면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 자기 요즘 사업 힘들다면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돈 이야기 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줬음에 아주버님을 만나고 왔다는 내 이야기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마 형이 저를 찾아와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 말이 맞아. 사업이 요즘에 힘들긴 해.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한동안 승승장구해서 자신감에 사업을 좀 더 늘리려다가 그게 무리가 됐나 봐. 근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오빠 말 들어보니까 나랑 만나는 시점에도 그리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다며. 결혼하고 나서도 말 한 번 안 했잖아. 그래서 매장도 안 보여준 거야? 보여줄 자신도 없었고 그냥 나만 힘들면 된다고 생각했어. 굳이 너한테까지 그 힘듦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저것도 연기였던 거네요. 마지막에는 아주버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요?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매장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사업하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됐으니까요. 게다가 정확하게 현재 남편의 사업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제서야 더 이상 빼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이 마침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토, 일 상관없이 출근해야 했죠. 딱이라고 생각해서 토요일 아침에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사업한다는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말 그대로 휴대폰 매장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큰 규모에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어렵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번듯해 보여서 그 부분도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직원이 2명 정도 있더군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었죠. 둘 다 생긴 거는 한국인 같았기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인사를 건넨 남직원의 말투가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봤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딱 그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 표준어를 쓴다곤 하지만 그 특유의 어투를 지울 순 없었어요. 게다가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 내류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봤으니까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남직원과 대화를 할 때도 남편에게 말을 걸 때도 저만 보더군요. 그때 그 표정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짙은 화장과 매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까지 모든 것이 이질감이 들었어요. 잠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둘 다 조선족 맞지? 일부러 그렇게 고용한 거야? 아니면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임금은 난 조선족이라고 해서 덜 주거나 하진 않아. 그리고 둘 다 나랑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너무 선입견 갖고 보지 마. 그런 건 없어. 그냥 다만 그 여직원이 날 보는 눈빛이 너무 안 잊혀져서. 설마 자기가 내 험담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어서 농담 삼아 던지긴 했지만 소름이 끼치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보단 그 여직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던 것 뿐이니까요.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찜찜했습니다. 훗날 이런 제 느낌과 촉이 맞았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이 생각만 하면 오싹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 남편은 일을 해야 하고 저는 매장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혼자 뭐 기분 전환할 거 없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전에도 친구 엄마로서 자주 연락하고 만났기에 불편함은 없었죠. 나 지금 너네 엄마 만나러 집 가는 길인데 너도 할 거 없으면 건너와라. 내가 선물 줄 것도 있고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자. 안 그래도 이 찜찜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모 엄마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은 이미 저에겐 익숙했었죠. 저를 보자마자 엄마와 시모는 반겨주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본가에 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셋이서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어릴 때 이야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둘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시모가 이것저것 테이블에 물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바로 브랜드 미용기기였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서 눈여겨보던 거거든요. 저희 엄마도 미용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안 그래도 써보고 좋으면 양가 어머니들에게 선물해줘도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미용기기를 시모가 선물이라면서 주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브랜드 화장품까지 덩으로요. 저와 엄마가 좋아하고 사용하는 제품인 줄은 어떻게 알고 딱 가져오셨더군요. 하기야 두 분이서 그렇게 자주 만나시는데 모르는 것도 이상하겠지만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구매하셨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저 엄마 것까지 사셨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별로 하는 일 없는 백수 같아 보여도 이것저것 나름 하는 거 많아. 게다가 주변에 인맥 많은 것도 알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건데. 게다가 화장품도 비싼 브랜드로만 사왔네. 너 로또 맞았니? 사실 시모는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 삼아서 여기저기에서 일하시는 걸 들었지만요. 그래서 더 의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들의 음모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시모는 일이 있다면서 선물을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와 상의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잘 됐다 싶었어요. 엄마, 혹시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상훈이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요즘 어떻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아니면 상환 오빠한테 들은 건 없다든지. 뭐 상훈이에 대해선 딱히 말 안 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도영이에 대해선 계속 물어보더라. 호주는 요즘 어떤데 도영이는 괜찮냐는 둥 이러면서 말이야. 도영이는 제 친오빠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본인 아들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오빠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랍니다. 워낙에 엄마랑도 자주 통화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주곤 있지만 너무 과하게 물어본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친하고 서로 사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도 물어보니까 어느 날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왜 그렇게까지 물어볼까 싶었지만 이 당시에는 남편 문제를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지긴 했지만요. 사실 저는 이날 남편의 매장을 갔다 오고 나서 더 심란했었습니다. 뭔지 모를 찝찝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나중에 시모를 또 만나게 되면 남편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물어봐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어차피 시모도 제 오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니 이상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저희 둘 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쎄함을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훗날 서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한 뒤에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 이야기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받았죠. 아까 성한이 엄마 만났다. 성훈이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풀 죽은 모습으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 성훈이 요즘 힘든 게 맞긴 맞나 보더라고. 어, 근데 매상에 가봤을 때는 정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뭔가 찝찝한 느낌이랄까? 직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어머님은 그 말만 하셨어? 그리고 나서는 나보고 핸드폰 하나 더 개통할 수 있겠냐고 하던데? 성훈이 사업이 잘 안 되니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핸드폰 2개 쓴다고 하더라고. 성훈이가 요금 적게 나가게 해줄 거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난 잘 모르니 생각해본다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엄마에게서 들은 말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시모가 남편 사업이 안 된다는 걸 핑계를 대면서 휴대폰 개통을 원한다고 했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저희 집안을 박살 내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엄마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니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는데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내외를 하냐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오히려 그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저한테 물어봐서 뭐 하냐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는 더 섣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때의 심호 표정과 말투가 평소에 본인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죠. 온전히 엄마의 느낌일 수는 있지만 그때 오래 알던 심호의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낯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직감이 맞긴 했었죠.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나서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어떻게든 개통 하나 더 시키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고까지 했어요. 아니,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니 너는. 이거 하나도 못 해줘? 그냥 핸드폰 하나 개통만 하면 되는 건데. 정말 너무한다, 얘. 물론 남편의 상황이 현재 어떠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졌는지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 하나 더 개통한다고 그런 상황들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시모까지 저러니 더더욱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길래 와이프인 저한테까지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할 수 없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됐었죠. 그렇게 조금은 안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웬일로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일찍 퇴근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괜히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다 털어놓는가 싶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자기야, 요즘 내가 힘든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부탁을 하나 할까 해서 혹시 자기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통할 수 있을까? 저는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엄마 방금 그런 통화를 끝냈는데 남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지만 이때는 이들이 무슨 꿍꿍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핸드폰 개통? 왜? 그렇게 힘든데 나 하나 개통한다고 뭐가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다 말 안 해주니까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지도 난 잘 몰라. 그거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이것저것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자기가 이 정도만 해줘도 나는 좀 힘이 날 것 같아. 만약 저에게 이런저런 상황이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속 시원히 말했더라면 믿음직하게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은 채로 시모가 엄마에게 한 부탁을 남편도 똑같이 하다 보니 이상하게 찝찝함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어려운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명의로 휴대폰 하나 개통해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생각해본다는 거냐? 남편 도와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생각해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을 하던 시모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는 이때 두 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을까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저는 이날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말대로 저 또한 남편의 표정과 말이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외투만 챙겨 입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무시한 채로 나왔죠. 그 집에 있다가는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집에 도착했더니 당연히 엄만 놀라셨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린 건지 눈물이 나오더군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졌지만 편한 곳에 도착하니 마음까지도 편해졌던 것 같아요. 진정을 시키고 난 뒤 남편과 했던 언쟁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뜻밖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에게 시모가 선물한 제품과 기기를 써봤냐고 물어보셨어요. 너 혹시 성환이 엄마가 선물한 거 써봤니? 이거 이상하더라. 내가 이 기기는 안 써봤어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 주위에서 분명 좋다고도 했고. 근데 이것만 쓰면 피부가 뒤집어져. 게다가 이 화장품도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저는 사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써봐야지 하면서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시모가 선물을 주고 난 다음 날에 바로 사용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분명 주위에서 써본 사람에게 듣기로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미용기기는 쓰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물론이고 화장품까지 쓰고 나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저랑 엄마는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웬만한 브랜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써본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얼굴까지 뒤집어지니 아무리 본인이 예민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괜히 선물 준 사람에게 싫은 소리 나기 싫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기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도 쓰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꽤 비싼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너무 좋으니 추천한다는 말뿐이었어요. 시모의 선물에서도 찝찝함을 느끼면서 그날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친정집에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하는 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나영아, 너 혹시 엄마 집에서 진주 목걸이 가져갔니? 그거 엄마가 아끼는 거라서 화장대 서랍에 거의 모셔둔 건데 하필 그게 없어졌다? 진주 목걸이? 그 아빠가 처음 선물해줬다던? 그걸 내가 왜 가져가, 엄마. 나중에 나한테 물려준다면서 잘 쓰지도 않았잖아.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아.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조심스러운데 요즘 자꾸 물건이 없어져. 특히 성환이 엄마가 왔다 가면 엄마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는 거니? 근데 집에 오는 사람이 성환이 엄마밖에 없으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라고 확신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모를 의심하는 게 맞나 싶어서 확인차 전화하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는데 요 근래 저도 친정집에 갔으니 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은 시모밖에 없으니 단순히 심증만이 아니라는 걸 테니까요. 게다가 밖에서 밥도 먹고 좋은 곳도 가자고 해도 굳이 엄마 집으로 간다고 했다네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서 그 빈도수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도 요 근래 들어서니 당연히 엄마는 시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홈캠을 설치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리 심층으로는 확실하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엄마, 그러면 홈캠을 한번 설치해봐. 반려동물이나 아이 키우는 집에는 요즘 필수로 설치하는 건데 일단 물증은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대로 찝찝하게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실행력이 좋으신 분이셔서 바로 알아보고 설치한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는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와선 집 밖으로 나와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들어오라고 했더니 잠깐이면 된다면서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심호일로 심드렁한데 남편의 목소린 밝아 보였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차에 기대어 손을 흔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아, 저거 남편 새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었거든요. 자기야, 이거 보여? 이번에 하나 뽑았어. 어때? 외제차라서 뭔가 삐까뻔쩍하지 않아? 진짜 사고 싶은 거였거든. 남편의 밝은 모습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죠. 가뜩이나 사업이 안 돼 죽을 둥 살둥하는데 저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핸드폰 개통으로 저와 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런 거금을 들여 신차를 뽑았는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너 미쳤니? 사업 말아먹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딴 짓거리를 해? 이젠 막 나가기로 한 거야? 그런 거냐고. 제가 눈이 돌아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제 팔짱을 끼더니 조수석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곤 자긴 운전석으로 들어와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소연했죠. 결론인즉 이번에 주식하고 코인으로 9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코인 시세가 떨어져서 말을 안 했는데 아주버님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반짝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받은 돈으로 밀린 임대료랑 월급을 주고 중고로 외제차를 뽑았다는 변명이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했냐니까 대출도 받고 시모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더욱 뚜껑이 열려서 소리쳤죠. 아니, 빚이 산더미인데 그걸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코인을 했어? 너 정신 나간 거야? 이것마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차를 나가려고 하자 제 팔을 잡고 말하더군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고 일단 급한 불부터 껐으니까 다신 안 하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곤 그냥 차를 벗어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수석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뭔가 이상했어요. 아마도 그걸 촉이라고 하겠죠. 아, 이 남자 거짓말하고 있구나. 제 육감은 머지않아 밝혀지게 됩니다. 이날은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해서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과 계속 같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저에겐 오히려 든든한 존재였기에 딱히 힘든 건 없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업무는 제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업무 특성상 가끔 모르는 전화도 오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 전화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가 지금 엄마를 데리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전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걸 왜 속아 이랬었는데 실제로 가족을 건드리니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게다가 바로 전에 엄마랑 통화했을 때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중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매치가 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주 치밀했던 건 엄마 목소리까지 들려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엄마 안부를 물으며 안절부절하게 통화를 하자 사장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손짓으로 휴대폰을 달라고 하셨죠. 네, 제가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 아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지금 당신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싶으시면 1억 정도 준비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아내는 무사히 돌려드릴 테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내만 무사하면 됩니다. 1억이면 될까요?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나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일부러 스피커로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까지 들려주시더군요. 사장님은 사기꾼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짓으로 저를 안심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문구를 써서 보여주셨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안위를 확인할 생각은 잘 못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휴대폰으로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장님은 침착하게 상황들을 해결해 가셨어요. 저는 바로 회사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엄마가 전화를 받고는 멀쩡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이미 저희 회사 전화번호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사장님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걸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으키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게 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될 줄도 몰랐죠. 엄마 목소리만 들려주지 않았더라도 좀 더 침착했을 텐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고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네, 지금 돈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만 무사하게 보내주십시오. 혹시 아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속이는 셈이 된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기꾼은 다시 한번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제가 아깐 들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고 보이스피싱범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악질범 하나 잡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일단 증언을 위해서 서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범 낯짝도 보고 싶어서 경찰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엄마에게도 연락을 해뒀어요. 보이스피싱범이 엄마 목소리까지 흉내내더라고. 그래서 속아 넘어갈 뻔한 거 사장님 덕분에 위기 모면했어. 엄마 무사하니 다행이야. 아니 요즘은 그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친다니?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네. 증언 확실하게 해서 콩밥 먹게 해야 돼 그런 놈들은.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증언도 하고 보이스피싱범 얼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추면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말투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남편 매장에 있던 조선족 남직원이었다는 걸요. 당신 맞죠? 우리 남편 매장에서 일하는 그 조선족 직원. 당신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편이 시키던가요? 아니면 혼자 한 건가요? 아무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선족이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혼자 이런 일을 꾸밀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때 왠지 남편에 대한 제 의심이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도 당연히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 혼자 안 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혼자 해요? 당신 남편이 시켰다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조선족 남직원은 흥분한 채로 말을 하더군요. 모든 걸 남편이 시켰다면서요. 결국 경찰과 함께 매장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던 평범한 휴대폰 매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뉴스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현실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휴대폰 매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조선족 남직원을 따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냥 겉만 휴대폰 매장이었고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소굴이었던 거죠. 남편이 하는 사업은 그냥 사기였던 것뿐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많았더군요.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했고요. 무엇보다 거기에서 아주버님을 마주쳤다는 겁니다. 누가 원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여자가 뻘짓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니 놀라서 일어서니 여자의 정체까지 눈에 보이더군요. 바로 조선족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역시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하나 봐요. 아주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주버님도 지금 이 사기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한테 돈 이야기한 것도 다 이러려고 한 거고?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아니, 난 그냥 지금 잠깐 온 것뿐이야. 난 여기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 그냥 놀러 온 것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사장이란 놈이랑 똑같잖아. 맨날 여직원 붙잡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방금 놀러 왔다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끝까지 자기는 그냥 놀러 온 것뿐이라고 반박하니 조선족 남직원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해버린 겁니다. 아주버님은 그 남자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저도 오랫동안 동네 오빠로 알아온 사람이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오래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모까지 그동안 몰랐던 모습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브랜드 미용기기부터 화장품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모가 저희 엄마와 저에게 선물한 것과 똑같은 제품까지 있었죠. 알고 보니 그것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밀수입해서 들여온 물건들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은 아닌 거죠. 안에 내용물은 중국에서 만들고 겉에만 똑같이 해서 속이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브랜드의 로고와 제품명과 제조사까지 모두 다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모가 선물해준 것도 밀수입으로 들여온 제품이니 정상적일 리가 없었던 거죠. 미용기기와 화장품 사업은 주로 조선족 여직원이 담당해서 했나 봅니다. 그게 발견되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그 두 사람도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것뿐이고 이 여자는 여기서 화장품 판 거밖에 죄가 없는데 우리가 왜 끌려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죠. 여기서 더 험한 꼴 보이기 싫으시면요. 지금 당신 동생도 경찰서로 소환 중이에요. 이게 다 사장님 때문이라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전 잘못 없어요. 전 이 나라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둥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평소에는 국민이라며 혜택 받을 건 다 받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요. 그 조선족 여직원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장이라는 아주버님 탓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는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벙쪄 있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까지 끌려왔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들어오더군요. 저를 발견하고는 내심 놀라는 눈빛이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 분노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보니 더 심해졌습니다. 당장에 가서 불사다구를 날렸어요. 뭐? 핸드폰 개통? 명의만 빌려줘? 너 내 명의로 뭐 하려고 했니? 그리고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너가 인간이야? 악마도 너 같진 않을 거다. 남편은 마치 피해자로 온 것 마냥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불사다구를 맞고서도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인간의 악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명의만 그냥 빌려줬어도 이 사달은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내일 망치래? 그냥 진짜로 창고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반대쪽에 불사다구를 날렸죠. 인간이라면 저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정말 사탄이 쓰였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태도였습니다. 너 그 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알아? 그간 너가 법을 피해서 어떻게 잘 살아왔겠지만 나한테 걸린 이상 안 돼. 그런데 옆을 보니 저희 사건하고는 무관하게 생긴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시종일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제 의아함은 몇 시간 뒤에 풀리게 됩니다.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경찰서로 온 것이었죠. 이들은 통신사 서버팀과 보안팀에서 나온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성은 보안팀이었고요. 경찰관에게 협조를 하는 듯한 세 사람에게서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통신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섭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고 이 넘겨받은 개인정보들을 중국 보이스 업체에게 되팔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얻게 되었고 그 돈으로 외제차와 밀린 임대료를 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빼돌린 개인정보 고객이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무엇보다 분노가 솟구쳤어요. 주식했다며 코인했다며 결국 이딴 짓으로 외제차 사고 그렇게 어깨 으쓱된 거니? 네 지금 꼴을 봐봐.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게 척척하면서 사는 꼴을 거짓으로 사기로 사람 속이고 뭐라도 된 것처럼 살아보니 행복하디? 남편과 아주버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두 잡것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뭐랄까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할까요? 판박이처럼 닮았더군요. 그 사이 경찰서에 같이 온 사장님께서 변호사까지 소환하셨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이신데 워낙에 능력이 좋으셔서 저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변호사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이미 파악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엄마가 경찰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시모와 함께요. 저는 처음에 소식을 듣고 같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엄마가 시모를 끌고 오고 계셨거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말고도 불법 밀수입까지 했잖아요. 그 물건으로 저희에게 선물을 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게 되니까 공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이 우리 집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증거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빌려 쓴 것뿐인데 도둑질이라니. 이게 지금 30년 넘은 친구한테 할 소리야?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됐냐? 우정? 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친구 집에서 도둑질하냐?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 빌려 쓰는 건 물건 주인이 허락할 때만 성립되는 거야. 알아? 제 조언대로 엄마는 홈캠을 바로 설치하셨고 그날 일부러 시모를 초대했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비우고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려고 하셨죠. 시모가 돌아가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더군요. 저번에 엄마가 없어졌다고 말한 진주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특히 홈캠에 담겨져 있던 날은 유난히 구석구석 뒤지더랍니다. 알고 보니 엄마 명의로 된 통장과 인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시모도 똑같은 이유로 엄마의 명의를 훔쳐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쯤 되니 그냥 가족 사기단이라고 해도 무방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더군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알던 저희 가족을 상대로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모의 범행도 명백하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쪽 해결하려고 보내놨더니만 그걸 들켜서 여기에 잡혀면 어떡해? 그리고 명의만 훔쳐오라니까 왜 엄한 물건을 훔치길? 엄마가 도둑이야?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아주 찾기가 힘들어 죽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보상받으려면 나도 뭐라도 가져가야지. 둘이서 하는 대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게 저희가 알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달려가서 시모와 남편에게 한 번씩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가족까지 건드려? 너 그래서 내 아들 안부 그렇게 물어본 거니?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전화 오더라. 자기한테 이상한 전화 왔는데 엄마 괜찮냐면서. 보이스피싱을 저희 오빠에게까지 한 겁니다. 정말 저들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생사를 확인하곤 안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까지 그런 일을 당하니 엄마가 눈이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서로 집숟가락까지 알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 훨씬 수월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모는 엄마를 자주 만나고 남편은 저를 주시하면서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를 이용해서 속였던 거죠.
마침 엄마가 마트를 가고 있다고 했으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알고 나니까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동생 사업 잠깐 도와준 것뿐이에요. 보이스피싱이니 밀수입이니 저는 모른다고요. 경찰서 와서도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저런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이미 그 사업의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간 걸 확인했는데도요.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나 실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본인 가족들까지 다 잡혀온 마당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꼴도 참 좋아하더군요. 저렇게 발뺌은 했지만 이미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하고 불법 밀수입에도 손을 댄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국과 모역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혹시나 싶어서 거래처를 통해서 현지 상황도 알아보셨나 봐요. 아무래도 조선족 사람들이 가담했다 보니 이건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셨다고 해요. 워낙에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촉도 좋으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알아본 결과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아주 악질입니다. 그냥 한국에서만 등쳐먹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범들까지도 연계되어 있어서 크게 아는 놈들이에요. 가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통화를 끝마치고 온 사장님은 경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시대기한 범행이 모두 탄로가 나게 된 것이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까지도 이 사건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양국 보이스피싱 건만 합쳐도 수십만 건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정말 악질이었던 건 중국 사람과 손을 잡고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쳤던 겁니다. 이미 경찰서에는 피해당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다들 울고불고 두 사람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솔직히 보이스피싱범은 잡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저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피해본 것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여기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전 그냥 시킨 것만 했고 저 남자가 저한테 나쁜 짓 한 거예요. 나쁜 짓? 너 지금 나쁜 짓이라고 했냐? 너도 좋아서 한 거잖아. 어디에다가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래? 그리고 너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거 다 알아. 어디서 발뺌이야? 조선족 여직원은 계속해서 중국 사람이라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덤탱이까지 씌우더군요. 당연히 저 인간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렇게 경찰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선족 직원들까지 싹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까지 받게 되었죠. 시모는 단순 절도라서 큰형을 받진 않았지만 그동안 훔쳐간 물건들과 피해 보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 밀수입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까지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하던 아주버님까지도 경찰 조사가 들어가니 찍소리 못하더군요. 게다가 사장님께서 불러주신 변호사님이 일 처리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는 크게 고생하지 않고 모든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에 대한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엔 명백히 배우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이 또한 변호사님이 잘 처리를 해주셨어요. 이혼 재판 말고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들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재판장님에게 대들듯 따지는 건 물론이고 자리 이탈까지 했으니까요. 그냥 친구 거 빌려 쓴 거라고요. 재판장님은 친구한테 물건 안 빌렸습니까? 아니 그리고 캠으로 나를 훔쳐보다뇨.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에? 아무리 법이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 나 하나 잡아간다고 그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것 같나요? 어차피 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속는 거 차라리 같은 한국인한테 속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의 저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다들 들고 일어섰습니다. 순식간에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 뒤부터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변호사님께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런 발언까지 다 합쳐서 제대로 된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마지막 재판날에는 변호사님에게 제 안부를 묻기까지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조선족 여직원은 재판장에서까지 끝까지 다퉜고 남직원은 그냥 울기만 했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이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법이 있는 이유니까요. 시모는 어디로 잠적을 해버렸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가끔 엄마에게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문자가 온다고 해요. 이거 분명 성환이 엄마일 거다. 뭐 이제 와서 잘못했다느니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들 좀 잘 챙겨달라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정말 문자 내용은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면서 미안하다뇨. 엄마는 이런 소름 끼치는 문자가 올 때마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요. 재판이 끝난 후 남편과 그 세 사람은 변제 능력이 되질 않아 옥살이를 시작했어요. 민형사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출소해도 그 삶이 오히려 지옥이 될 것 같네요. 재판쯤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기야, 내가 무슨 할 말 있겠어. 다 미안해. 근데 회사는 둘째치고 몇 명한테만 보상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변호사한테 들으니까 합의가 조금 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가 있대서. 저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추접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남편을 통해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냥 거기서 살아.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 나와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네. 위자료 받는 대로 사식은 생각해 볼게. 사식 넣어줬냐고요? 아니요. 사식이 아까워서요. 그 돈으로 차라리 엄마랑 외식을 하고 말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찍힐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단단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